저축을 못하는 것들의 대부분 보면 이거는 꼭 써야 되고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써야 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일단 최소한 부모님께 얹혀 사는 사회초년생이다라고 한다면 월급의 80% 이상을 저축하는 걸 목표로. 저희 이제 월부 회사 직원의 가계부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러면 이제 미래는 뻔합니다. 그래도 우리 적금 붓고 있어. 그렇지. 아니에요. 이거 의미 없어요. 전혀 의미 없고 쿠팡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4,000원인가 하잖아요. 그걸 미리 결제해 놓으면 뽕을 뽑으려고 무조건 한 달에 2개 이상은 주문을 해야 돼요. 4,900원입니다. 4,900원이요? 껄껄껄 투자. 그때 뭘 살 걸 그런 거 하지 말고 용돈 아껴서 1년 동안 쫙 쌓인 돈이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된다. 언제든 해외여행이라도 갈 수 있는 그런 플렉스 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 습관이 들면 그 짓 못해요. 오마카세를 가서 15만 원짜리 뭘 먹는다? 아이고, 내가 이걸 어떻게 아낀 돈인데. 최소 100만 원 정도는 모으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100만 원 모으기 위해서는 내 기존에 있는 소비를 좀 줄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또 이제 맘처럼 쉽지 않잖아요. 네네. 이렇게 해왔던 습관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소비를 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소비와 줄일 수 없는 소비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가계부 이렇게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또 요즘에는 가계부 어플 쓸 필요도 없어요. 카드 그냥 착착착착 날라오는 거 보고 자동으로 뭐 교통비 얼마 썼는지 편안하게 그래서 체크하시는 분들 계신데, 가계부를 왜 쓰는지 그 쓰는 목적 자체가 없으면 시간 낭비예요. 데이터 낭비고. 가계부를 쓰는 목적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소비와 없는 소비를 구분해서 통제할 수 있는 소비에서 줄여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지난달에는 쇼핑을 얼마 했네, 뭐가 얼마 나왔네,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통제할 수 있는 소비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용돈 같은 거. 용돈이라고 하면 밥 먹는 거는 용돈 아닙니다. 당연히 먹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밥 먹고 마시는 커피 한 잔, 저녁에 날 더우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맥주 한 잔, 이거는 안 먹는다고 죽진 않아요. 죽진 않는데 내가 솔직히 월급 받는 게, 일하는 게 커피 한 잔 못 마실 정도야? 이건 아니죠. 모든 소비에 다 그 말을 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내가 직장 다니는데 옷 하나 못 사? 직장 다니는데 가방 하나 못 사? 직장 다니는데 여행 한번 못 가? 맞아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참지 않고 그걸 한다는 거죠. 내가 직장 다니는데 커피 한 잔 못 마셔? 매일 한 잔 마시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게 통제할 수 있는 소비에 대해서 얼마를 쓸 것이다를 정해놓고 나는 오늘 스타벅스 벤티 사이즈로 비싼 거 8,000원짜리 음료 하나 마실 거야. 마셔도 돼요. 그럼 최소한 내일은 이디야 가서 마시든가 카누를 타서 마시든가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물러가는 대로 쓴다는 거죠. 어제 친구들이랑 뭐 좋은 자리가 있어가지고 술 한잔하고 내가 쌌다. 그러면 다른 소비 줄여가지고 군것질을 안 하거나 뭔가 소비를 줄여야 되는데, 쏠 때는 쏠 때대로, 내가 쓸 건 그대로, 다 보면 다 어쩔 수 없는 소비예요. 한 달 지나가서 신용카드 딱 봤는데 친구한테 쏜 맥주가 87,000원? 이거 괜히 쌌나? 생각해보면 뭐 쏠만하니까 쌌죠. 보통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내가 명품을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마카세를 가는 것도 아니야. 나는 별 그렇게 사치를 부리지 않는 사람이야. 근데 돈이 없지? 대부분 이런 생각. 맞아요. 명품이라도 샀으면, 백이라도 있으면, 뭐 시계라도 있으면 억울하지도 않지? 진짜 정말 차라리 그냥 명품 하나 사. 그리고 연말정산할 때 보면 카드값이, 내가 1년에 연봉이 3,000인데 카드를 2,000을 긁었어? 맞아요. 뭐야 이거. 들여다보면 큰 것도 안 썼어요. 뭐 차라도 샀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하는데, 그 소소한 소비가 제가 말씀드린 다 그런 소비에 녹아져 있습니다. 신용카드 내역서를 보면 다 체크해보면 그럴만해서 썼는데, 그건 쓸 때의 기분은 다 그럴만해서 써요. 쓰기 싫은데 돈 쓰는 경우 있어요. 막 편의점 가서 더워 죽겠어서 음료수 마시는데 돈 쓰기 싫어 하면서 음료수 사요? 안 먹지? 그러면 다 그때는 쓸만해서 썼는데, 그걸 미리 정해놓고 예를 들어 한 달 용돈 40만 원, 일주일에 10만 원씩만 써야지, 그 안에서 쓰려고 노력하면서 날 덥지만 음료수 조금 찾고 물 마실까? 아니면 친구들이랑 좀 놀고 싶은데 기분 좀 꿀꿀하고 그냥 집에 가서 샤워 일찍 하고 넷플릭스 재밌는 거나 보면서 맥주 한잔 하고 좀 참자. 이렇게 참으려고 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참는 게 없어요. 참는 게. 그냥 신용카드로 긁으면 그만이니까, 돈이 없어도.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절제하는 걸 습관을 들이려면 변동 지출에 대해서 얼마 쓸지를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저축. 그건 다 저축 안 되면 저축 묶어놓고. 근데 쓰고 나니까 돈이 없어요. 저축할 돈이 없어요. 저축할 돈은 없고 쓸 돈은 있다? 이상한 거죠. 저도 예전에 제가 초년생일 때 가계부를 진짜 그때부터 써가지고 거의 10년, 15년 썼거든요. 근데 빚만 있었어요. 가계부를 써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어요. 이런 거죠. 진짜 쓰기만 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결산만 하고 내가 이렇게 이번 달에 많이 썼으니까 다음 달에 조절해야지가 아니라 이번 달에 많이 썼네. 맛있어. 아이고 왜 이랬지. 아이고 속상하니까 맥주 한잔 할까? 카드 포인트 많이 쌓였겠네. 뭐 이런 거. 가계부를 쓴다는
쓰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그 변동 지출 딱 잘라내서 그만큼 쓰려는 거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돈 40만 원 정해놓으면 일주일에 10만 원 꼴이잖아요. 그럼 난 일주일에 10만 원으로 커피를 마시든 술 마시든 이걸 다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체크카드나 이런 데다 딱 넣어놓고 휴대폰으로 되잖아요. 네, 바로바로 잔액 얼마 남았는지 확인되고,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10만 원 써야 되는데 뭐 친구 생일이다 뭐다 해가지고 한 12만 원 정도 썼어요. 그럴 수 있죠. 체크카드는 40만 원 있으니까. 그러면 다음 주에 8만 원 쓰려는 노력. 이번 주는 진짜 친구들 술자리 불러도 안 나가야지. 스타벅스 커피 마시고 싶어도 조금 참아야지. 그때그때 하는. 주 단위로만 끊어도, 왜 우리 일요일 저녁 되면 잠자기 싫잖아요. 내일이 월요일이라는 생각에. 그럼 휴대폰 쓸데없는 거나 계속 보고 있고, 그럴 때 그냥 통장 잔고, 이번 주엔 얼마 썼나? 너무 대책 없이 썼네. 이런 거. 만약에 근데 이번 주엔 너무 바빠가지고 뭐 술 마실 시간도 없고 눈코 뜰 새 없이 지나갔는데 이번 주에 10만 원 쓸 수 있었는데 5만 원밖에 안 썼어요. 그럼 다음 주에 15만 원 쓸 수 있는 거예요. 여유가 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무조건 15만 원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아껴가지고 한 달에 이번 달에는 쭉 아껴 써봤더니 한 7만 원 남았다. 예산에서 7만 원이 남은 거잖아요. 그럼 그 7만 원으로 뭐 티셔츠 한 장 사도 돼요. 복권을 7만 원치 긁어도 돼요. 그런데 주식 사면 더 좋겠죠. 뭐 삼성전자 주식이 한 주에 얼마 때 뭐 그때 사놨었으면 그런 껄껄껄 투자, 그때 뭘 살 걸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돈 아껴가지고 용돈 아껴서 치킨 먹을 거 아껴서 주식 샀네? 그럼 그건 든든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쫙 쌓인 돈이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된다. 뭐 몇 년 동안 모은 돈이 한 300, 400 정도 된대. 주식에서 수익도 그렇게 오래되면 수익이 안 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거는 용돈 아껴서 모은 돈이니까 언제든 헐어가지고 해외여행이라도 갈 수 있는 그런 플렉스 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마음의 여유는 생기는데 실제로 그걸 플렉스를 하느냐, 그 습관이 들면 그거 헐어가지고 그짓 못해요. 안 해지지. 네, 오마카세를 가서 15만 원짜리 뭘 먹는다? 아이고, 내가 이걸 어떻게 아낀 돈인데. 그런데 그냥 마음의 여유는 계속 갖고 있죠. 이건 내가 얼마든지 플렉스 할 수 있는 돈. 하지만 안 쓰게 되는. 그 습관이 딱 들여지게 되면 월급이 200이었다가 300이 되고 500이 돼도 절대 안 변합니다. 물론 지출의 크기는 커지겠지만 허투루 쓰는 돈은 없어져요. 그럼 일단 예산을 짜놓고, 네. 그리고 내가 한 달에 써야 할, 그러니까 변동 지출에서 조금 아낄 수 있는 예산을 정하고, 네. 그걸 주차별로 나눠서 주별 기준으로 내가 쓸 수 있는 을 정해서 그 안에 쓰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고, 네. 그러면은 또 아무래도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게 더 도움이 되겠네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처음에 용돈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변동 지출은 체크카드에 딱 현금 넣어놓고 그걸로 생활하는 습관 들이고, 나머지 것들은 신용카드로 써라. 고정 지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신용카드에서 혜택 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대중교통 이렇게 이용하면 몇 % 할인해주고, 뭐 차 갖고 계신 분들은 유류비 할인 아주 좋게 해주는 신용카드도 있고, 어차피 대중교통비, 뭐 유류비, 통신요금 이런 건 우리가 평상시에 아껴 써야지 해가지고 아낄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교통비 아껴야지 해가지고 걸어갈 거예요? 뭐 성남에서 강남까지? 안 돼요. 그건 꼭 써야 되는 소비인데, 물론 그건 있죠. 택시 타는 거. 그거는 저는 게으름 비용이라고 보고, 늦잠 자가지고 택시 탔다? 그럼 치킨 못 먹는 거죠. 그런 거 말고 꼭 써야 되는 고정 지출은, 의식주 이런 것들은 그냥 고정적으로 변동 없이 나가는 거니까 신용카드로 딱 써서 포인트 혜택 좋은 걸로 해놓고, 이 통제 가능한 소비들은 체크카드로 그렇게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정말 내가 돈을 모으고자 한다면, 네. 반드시 좀 피해야 된다, 이런 소비는 안 해야 된다라는 한 두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한다면, 두 가지 큰 카테고리에서 카테고리에서. 놓고 보자면, 네. 게으름 비용 줄이셔라.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쓰고 뭔가 하는 거는 대부분 편안함을 위해서예요. 택시 타는 거 편하죠. 맞아. 날 더운데 저 여기 올 때 어디 왜 이렇게 멀어? 여기 걸어오는데 저기에서 한 13분 정도 걸었는데 땀이 택시 타고 싶죠. 근데 우리가 그거 절제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 게으름 비용, 택시 비용, 물론 택시 기사님들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필요한 데는 타야죠. 필요할 땐 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뭐 배달 비용이라든가. 근데 그런 분들이 합리화하는 거 있어요. 나는 내 시간을 아꼈다. 근데 그 시간 아껴서 뭘 했는데요? 유튜브밖에 더 봐? 이거 보는 건 좋죠. 봐가지고 뭐 실천하고 공부하는 거 좋은데, 그 시간 아껴서 뭔가 진짜 생산적인 일을 한다면은 배달 시킬 수 있어요. 막 회의하면서 우리 밥은 먹을 시간 없으니까 배달 시켜서 먹으면서 회의하자. 뭐 이런 건 할 수 있어. 근데 집에 있으면서 나가가지고 뭐 사오기 귀찮으니까 코앞에 있는 거리에도 배달시켜 먹고,
조금 뭐 떨어져 있으면 걷기 귀찮아가지고 택시 타고 이런 게으른 비용 같은 거는 반드시 줄이시고 관성적인 소비 줄여야 된다. 구독 같은 거. 구독 경제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기업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물건을 사지 않아도 맞아, 꼬박꼬박. 맞아. 그리고 심지어 쿠팡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4,500원인가요? 4,000원인가 하잖아요. 그걸 미리 결제해 놓으면 뽕을 뽑으려고 무조건 한 달에 2개 이상은 주문을 해야 돼요. 4,900원입니다. 4,900원이요? 그거 생필품 꼭 사셔야 되는 분들 있기는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말리진 않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싸네? 해가지고 막 번개 배송? 저는 이제 친구한테 부탁합니다. 그 결제해 놓은 친구한테 뭐 살 거 있으면 요것 좀 우리 집 주소로 해줘라. 뭐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나 서로. 그리고 그 돈 입금해 주잖아요. 만약에 13,000원짜리 샀다. 그럼 한 13,100원 정도 보내줍니다. 데이터 팁으로. 비용이다. 예. 그럼 또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래서라도 안 사게 돼요. 근데 불편하니까. 네, 불편하고 맞아, 그것도 맞아. 친구한테 얘기해야 되고 배송비 들어갈 거 막 3,000원 이거 너무 아까운데 그러면 조금 고민하고 사게 되고 근데 그 과정이 없으면 편리하잖아요. 편하잖아요. 그 약간의 게으름 때문에 술술술술 도는 습관성으로 쓰는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코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품도 안 샀는데 나 왜 돈이 없어? 그런 거에서 다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또 그래요. 이제 항변하시는 분들은 이거 모아야 얼마 된다고. 근데 그것조차 못 모으시는 분들은 큰 돈 절대 못 모아요. 그거는 뭐 연봉이 1억 넘고 뭐 하고 간에 못 모읍니다. 소비가 늘어나서. 일단 게으른 비용. 네, 게으른 비용 줄여야 된다. 네, 게으른 비용 줄이고 관성적인 소비 줄여라. 관성적인 소비. 네, 늘 써와서 당연하게 느껴지는 소비들. 그냥 이만큼은 어쩔 수 없는 소비 해가지고 그렇게 관성적인 소비들은 좀 줄이셔야 됩니다. 게으른 소비와 관성적인 소비를 네. 줄여야 된다. 그럼 이것도 네. 대부분 또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인터넷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월 500 못 벌면은 차도 사지 말아라. 네네네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럼 차량에 대해서는 또 네. 어떻게 말씀해 주시나요? 저는 서울 사시면서 차를 출퇴근용으로 사는 거는 되게 사회초년생 분들은 정말 그냥 미래를 포기한 분들이다. 죄송하지만. 월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거는 안 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를 벌더라도 차는 안 사는 게 가장 좋아요. 안 살 수 있다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방에서 근무하면서 대중교통수단 안 좋고 차로 가면은 뭐 30분 맞아. 거리를 버스 기다려가지고 2시간이 걸려. 이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럼 주거지를 옮길 수는 없나? 직장을 옮길 수 없나?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긴 하는 건데 차는 가급적 안 살 수 있다면 무조건 안 사야 되고 사야 된다면 진짜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중고차로 사세요. 중고차로 사면 뭐 안 좋은 차를 비싸게 살 수도 어쨌든 신차 2천만 원 주고 사는 것보다는 싸게 삽니다. 그리고 중고차 산다고 해가지고 막 타고 다니지 않아요. 내 차인데 누가 뭐 아무 데나 긁고 다녀요? 신차면은 아끼고요. 뭐 아낄 수 있으니까 오래 타는 거 아닌가요? 중고차도 아껴 팝니다. 저 신차 뽑아가지고 일주일 만에 사고 났어요. 그러니까 의미 없다. 네. 뭐 내가 진짜 좋은 차를 사고 싶다면 코크님처럼 어느 정도 자산이 모인 상태에서 그때 좋은 차 사야지. 사회초년생이 좋은 차 사봐야 뭐 벤틀리를 사겠어요? 뭘 사겠어요? 해봐야 그냥 고만고만한 수준의 옵션 난 거예요. 근데 얼마 가냐고요? 새 차 사고 기분 좋은 거? 한 달 정도면 그 새 차 냄새 다 빠지면 끝납니다. 맞아요. 그걸 누가 한번 찍 긁고 갔죠? 그러면 속상한데 그다음부터는 또 긁고 가도 에이씨 내가 긁어도 에이 이러고 말아요. 그러니까 차는 최대한 안 사는 게 좋고 산다면 최대한 줄여서 사셔라. 또 20대가 타고 다니는 좋은 차 타봐야 쟤는 집에 돈이 많은가?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정도고 이게 과시용으로는 절대 네. 생각해보니까 저도 신차를 사기 전에는 중고차를 사서 한 15년 탔거든요. 와. 그리고 나서 이제 신차를. 그러니까요. 근데 사는 차를 상황이죠. 뭐 5년마다 할부 끝나면 바꾸시고 아반떼 샀는데 이거 뭐 할부 끊어가지고 5년 할부 하잖아요. 그러면 할부 끝났어요? 35만 원 나가던 거 끝났네? 요거 아반떼 팔면은 한 1,000만 원 정도 나오니까 선수금 넣고 35만 원, 40만 원 정도 내가지고 소나타 탈까? 요 생각 들어요. 5년마다 차 바꾸시는 분들 보면. 그걸 또 고정 지출로. 그게 또 보는군요. 관성적인 소비예요. 어차피 나가던 돈이라는 거. 핸드폰도 마찬가지죠. 핸드폰 할부 끝나면 기종 바꾸려 그래요. 맞아. 그게 왜 당연한 거냐고요. 왜? 그러니까 못 모으지. 정말 되게. 나 사회적 뭐랄까요? 지탄을 너무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영상을 보면서 반성하실 분들은 이 영상을 안 보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이 영상 보고 있는 이유는 본인이 문제가 있고 내가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안 보시는 분들은 참 그분들이 받아야 되는 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공부해야 된다 뭐 지각하지 말아라 이게 뭐라고 하면 그거 안 좋은 소리 듣고 있는 아이들은 지각 안 해서 제 시간에 앉아 있는 애들
출석 안 해가지고 이 자리에 안 나와 있는 애들만 아 진짜 그러네. 지각한 애들은 아예 못 듣죠. 그러니까요. 늦게 와서. 그런 거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지 간에 내가 개선에 조금 그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좀 버려야 되는 소비들, 네. 게으른 비용, 간습적인 비용, 그리고 뭐 차량에 필요한 비용 이런 것들을 많이 줄였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모은 돈은 그럼 이 모은 돈을 어떻게 또 이제 관리를 해야 될지 네. 이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이건 사실은 그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재테크라고 하잖아요. 재테크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여유자금 같은 거 내가 사회초년생이라서 얼마의 저축 여력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처음에 입사해가지고 적금 아직 안 부어보신 분들은 남는 돈 그냥 싹싹 긁어 모아서 CMA 통장 같은 데다 넣어놓으세요. 그러니까 CMA 통장이라고 하면 그냥 증권사에서 만들어주는 수시입 출금용 통장이다. 여기까지만 일반인들 알고 계셔도 됩니다. 매일매일 일일 단위로 이자가 붙기 때문에 돈이 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어라 월화수목금 죽어라 나가가지고 일하는데 돈은 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맞아. 돈도 놀지 않게 CMA 통장에 넣어놓고 단돈 1원이라도 이자 받게끔 해두고, 그다음에 뭐 목돈이 좀 쌓였다 아니면 한 6개월 정도 내가 월급 받으면서 생활을 해보니까 6개월에 한 600만 원 정도 모였네?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인 셈이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월 100만 원씩 적금 들어도 돼요. 네, 이율로, CMU보다 이율 높은 걸로. 근데 처음에만 그냥 의욕 가지고 나는 적금을 이만큼 들어야지 했으면 안 되면 깨거든요? 근데 깨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적금 깨봤던 사람은 이거 돈 필요하면 깨면 되지? 그럼 깰 거 생각하고 또 나눠 들어요. 막 50만 원짜리 두 개로 들어서 하나는 유지해야지. 아, 그럴 거면 왜 드냐고.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경험담 아니에요? 아니, 그분들의 핑계예요. 자기 합리화. 이유를 들어봅시다. 이거 왜 깼어요? 그러면, 뭐 돈이 이렇게 필요해가지고. 그러면, 과연 그게 필요했을까? 이유를 따져보면, 다 스스로 합리화 시키는데, 그게 정당화될 수는 없다.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래서 CMA에다 일단 그렇게 돈을 모아놓고, 몇 개월 정도, 3개월 내지는 6개월 생활을 해보고,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이 정도 내가 모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금리 높은 거 찾아서 적금 들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적금이 만기가 돼서 목돈이 나왔다. 그럼 예금으로 넣거나, 요즘은 뭐, 채권들, 그 아주 안전한 채권들에서 이자가 나오는 게 오늘 나온 거 보니까 한 1년 정도 만기가 되는 게 6%짜리가 있어요. 연 6%짜리. 예. 그런 거 묻어두고 그럼 1,000만 원 묻어두면 무려 이자가 60만 원이에요. 60만 원을 그냥 꽁으로 벌게 되는데.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거 요즘에 토스 같은 데 가면 토스 광고 아니에요. 토스뱅크에 들어가면 목돈 굴리기 상품 중에 좋은 채권 나올 때마다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토스뱅크에서 직접 해주는 채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스뱅크에서 한국투자증권을 끼고 한국투자증권 그래 니네 여기 와서 장사해. 이런 느낌이거든요. 통로를 만들어준 통로를 거죠. 만들어준 거죠. 그런데 토스뱅크 입장에서는 니네 여기 와서 장사해라고 했는데 우리가 백화점에 뭐 1층에다가 여기 장사하세요 했는데 와가지고 막 불량식품 팔고 말도 안 되는 짝퉁 팔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스뱅크도 웬만한 수준의 채권들을 걸른단 말이에요. 위험한 건 안 돼요. 그러면 한국투자증권에서도 거기 통하는 거니까 이 정도면 문제 없는 것들. 그냥 일반인들이 은행 상품인 줄 알고 가입했는데 이게 뭐야? 라는 민원 안 걸릴 아주 안전한 것들만 선별해가지고 올려요. 실제로 채권, 투자 등급 채권 보면은 요즘에 뭐 10% 육박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A등급이니까 저 같으면 은행 예금보다는 6% 너무 좋은데요? 네, 그리고 채권은 다양해요. 그 만기가.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채권이 딱 발행될 때는 만기가 뭐 1년, 3년, 5년 이렇게 있겠지만 원래는 3년짜리인데 지금 잔존 만기가 앞으로 남은 만기가 10개월짜리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다양한 것 중에서 내가 목표에 맞게 활용을 하면 되는 거니까. 채권을 활용하는 것도 또 방법이 있네요. 그러니까 네. 그 SCMA부터 해서 적금, 예금 그러면서 또 이제 채권까지. 그렇죠. 그래서 목돈 쫙 굴려가지고 뭐 부동산 투자를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단계를 밟아 나가는 거지. 나는 적금 50만 원씩, 100만 원씩 해서 이걸로 부자 돼야지 못하죠. 안 되죠. 단계를 밟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활동들이 전략부터 해서 돈을 남으면 또 어디에 넣어야 되는지 이걸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나는 이게 알지만 하루하루 그냥 벌어먹고 사는 것도 벅차다. 진짜 아끼면요 현타가 오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아낄 필요가 있나. 근데 저는 아는 분 중에 생수병에다가 카누 2개 넣고 흔들어서 그걸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대신해서 마시고 다니시는 한때는 아파트 33채를 갖고 계셨던 분을 뵀습니다. 그게 그때는 궁핍해 보여도 내가 이렇게 아껴가지고 무언가를 이뤄야지 하는 선명한 목표가 있다면 그 과정이 절대 궁핍하지 않고요. 그 단계를 밟아 나갈 때 나는 그래 5억짜리 아파트를 살 거야. 그러면 내가 생애 최초니까 대출을 80% 받을 수 있어. 그러면
58에 40, 1억 정도는 꼭 모아야 되겠네? 그럼 1억을 모으기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으면 와 이거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그러면 5억짜리 집이 아니라 뭐 4억짜리 이 과정이 아주 구체적으로 세워지면 그게 눈으로 보입니다. 그럼 내가 이 돈을 모아야 할 목적이 생겨요. 처음엔 1억이었지만 요거 안 되겠다. 5천으로 낮추자. 그러면 그 5천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2년 걸리겠네, 3년 걸리겠네? 근데 그 중간에 1,000만 원 모은 단계, 3천만 원 모은 단계를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내 스스로가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이게 남들이 뭐 너 그렇게 살아서 뭐해? 근데 솔직히 그런 사람들도 없어요, 주변에. 아니, 내가 뭐 아낀다고 해가지고 너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냐? 뭐 너는 그래서 명품 옷 입어서 좋겠다? 근데 뻔하잖아요. 그들의 그 소득이나 이런 게 뻔한데 맞아. 하고 보면 사실 한심하지. 저소득에 저거를? 이라는 게 한심해 보이지 아끼는 게 자랑스러운 그 순간이 오는 거니까 그걸 한번 경험해 보셔라.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목표 설정을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아주 선명한 목표. 그러니까 그 목표가 단순하게 난 1억 모아야지 이렇게 하면 하다가 진짜 지칩니다. 그리고 1억을 달성해도 진짜 큰 현타가 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모았는데 뭐하러 모았지? 1억으로 할 수 있는 이거밖에 없어? 막. 그거 1억으로 할 수 있는 게 진짜 이거밖에 없어. 그런 질문들도 많이 와요. 어떻게 보면 찾아보면 되게 많은데 그걸로 뭘 할지를 평상시에 생각을 안 해놓다 보니까 모았을 때 방향을 잃는 거예요. 맞아요. 2억 모으면 뭐가 달라질까? 달라지는 거 없거든요. 그 똑같은 반복이에요. 근데 그 느낌이죠. 1,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1억 넘어갈 때는 느낌이 탁탁탁탁 다른데 막상 모으고 나니까 뭐지? 이렇게 되는데 그게 구체적인 목표가 없어서 구체적인 목표 어떻게 세워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아주 단순합니다. 난 집 사야지, 건물주 돼야지 라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꿈을 되게 낮게 잡는데 난 월급 300만 원 받는데 내가 어떻게 20억짜리 건물을 살 수 있어? 어떻게 감히, 어찌 감히? 아니요, 돼요. 63빌딩 꼭대기에 올라가야 되는데 한 번에 점프는 안 되잖아요. 맞아요. 뭐 계단을 통해서 그렇지, 올라갈까, 그렇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까 그런 계획이라도 세우는 것처럼 저거 하기 전에 요 단계 밟아야지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단계들을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 달성하는 그러면 절대로 내가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궁핍하거나 그렇게 궁색하게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자랑스럽다. 그리고 그게 무용담이 돼요. 나는 이렇게 아껴가지고 이렇게 모았다. 난 이렇게 벌고 있는데 이만큼 쓰고 있지롱. 이건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천하세요.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이거 지출을 이거 줄여야 된다. 아니면 뭐 CMA 통장을 만들어라. 적금 가입하셔라. 지금 1시간 동안 정말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뭐든 하나라도 영상 정지해놓고 맞아. 실천하셔야 돼요. 맞아. 성공하시는 분들의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공통점들이 뭘 알려드리면 바로 해요. 미루지 않고. 근데 이거 미루죠? 저녁 돼가지고 귀찮아요. 씻고 자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봤던 영상 반은 까먹어요. 또 좋은 영상 올라오거든. 그거 보고 일주일 지났죠? 다 까먹습니다. 뭘 해야 된다고 했는데 뭐 용돈 줄이라고 했나? 그거 줄여서 뭐 10억짜리 건물 살 수 있어? 안 돼요. 지금 무조건 무언가 실천하셔라. 그러면 그 실천을 통해서 다른 다음 단계가 보이고 하니까 움직이세요. 제발. 요즘 이제 월급 인상보다 정말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무섭죠. 예. 그래서 배달비가 또 배달비까지 오르다 보니까 그럼 집에서 해 먹어야 되나 싶다가도 이제 또 그 식재료 값을 보면 이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매달 월급은 들어오는데 정작 저축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내가 저축을 못하는 건지 고물가 탓인 건지 이게 알려주십시오. 고물가 탓에 저축이 어려운 것도 있긴 한데 고물가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저축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200만 원 거의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으시면서 100만 원 이상씩 저축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많이 뵙고요. 그런데 500만 원, 600만 원 정도 벌면서 사회 초년생이 그러면 뭐 대기업 정도 취업해가지고 어느 정도 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뭐 50만 원 찔끔 뭐 주택 청약 하나 정도 저축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소비 습관이 잘못돼서 저축을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것만 통제를 하면 물가 때문에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줄어들고 힘들기는 하겠지만 저축이 불가능한 건 절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축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하는 게 자기하고 타협하면 안 돼요. 저축을 못하는 것들에 대부분 보면 이거는 꼭 써야 되고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써야 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것들을 보면 다 자기합니다. 이거는 이래서 써야 되고요. 저건 저래서 써야 되고 그렇게 쓰면 저축 못해요. 둘 중에 하나는 뭔가 포기를 해야 되는데 난 돈도 쓰고 싶고 저축도 하고 싶어. 그건 도둑놈 심보죠.
물론 이제 소득이 적어가지고 저축이 어려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소득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지출을 더 줄이려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핑계대는 경우가 많다. 나는 월급이 적어서 저축 못해요. 어쩔 수 없이 돈 나가는 것들이 있어서 못해요. 그런 것들은 조금 이를 악물고 절제를 좀 하면 저축을 늘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난 저축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네.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한 300만 원 정도 번다라고 네. 보면 이런 분 정도는 그럼 얼마 정도 좀 저축을 해야 잘했다.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께 얹혀 살아요. 그러면 안 들어가는 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주거비가 일단은 네, 월세 안 들어가죠. 그다음에 각종 공과금 안 들어가죠. 아침, 점심, 저녁 맞아. 먹는 거 이런 거 지금 안 들어가죠. 그리고 인터넷 요금 뭐 이런 거 다 사실 집에서 보험료도 부모님이 내주시는 경우들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돈 버니까 가지고 오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부모님 댁에 얹혀 사는 경우 애는 저축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300 버신다? 이런 분들이 진짜 아꼈으면 뭐 200만 원을 훌쩍 넘겨가지고 저축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집은 지방이고 어쩔 수 없이 서울 정도에 취업을 했는데 서울은 이제 대중교통이라도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지방 변두리에 있는 뭐 지사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차를 또 사야 되기 때문에 뭐 월세에다가 차량유 지비 이런 것까지 들어가면 300만 원 벌면서도 빠듯한 경우 많이 있어요. 물론 빠듯하다는 게 한 푼도 저축 못하는 게 아니라 뭐 한 100에서 150만 원은 기본적인 생활비로 나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계셔서 이거는 월급을 얼마 이상은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일단 최소한 부모님께 얹혀 사는 사회초년생이다 라고 한다면 월급의 80% 이상을 저축하는 걸 목표로 삼고 거기서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조금씩 비율을 정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금액으로 따진다면 최소한 100만 원 이상씩은 저축하셔라. 사회초년생이면. 왜냐하면 여러 가지 강의나 이런 데 다녀보면 100만 원 이상 저축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 한 절반 이상 손드는 집단이 사회초년생밖에 없어요. 과장 부장 되면 월급이 많아지니까 더 이상 저축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시다시피 아이 낳고 결혼하고 하다 보면 100만 원 저축 힘들어요. 오히려 그분들의 저축이 더 적어요. 그러니까 월급 많아지면 나는 그때 가서 저축해야지 라는 건 망상입니다. 죄송하지만. 습관이 처음부터 제대로 들지 않으면 월급이 늘어나도 지출이 늘어날 뿐이지 저축이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저축을 하기 쉬울 때가 사회초년생일 때. 그때라도 저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최소 저축액은 100만 원 정도는 돼야 된다. 네. 사실은 상징적인 거예요. 그 100만 원이 아니라 83만 3,333원이 돼도 됩니다. 그러면 1년에 1,000만 원 모이니까. 그런데 일단은 100만 원씩 저축해서 1년에 1,200만 원이라도 모아봐라. 1,000만 원 단위 뒤에 공이 7개 붙는 그걸 한번 경험해보고 그 재미를 느껴보면 그 다음엔 다음 단계 3,000만 원 그러면 좀 목표가 구체화되겠죠. 그런 식으로 저축을 해야 되는데 초년생 때는 쓰는데 바빠가지고 그렇게 잘못하다가 보면은 100만 원 저축하기도 쉽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초년생 때 저축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예. 소비 습관을 잘못 들이는 바람에 그게 특히나 이제 사회 초년생 때 갖추어진 그 소비 습관이 이게 쭉 가잖아요. 그냥 30평대 집에 살다가 18평 집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 답답하다고 생각하고 소나타 타다가 아반떼 타기 쉽지 않습니다. 삶의 질이 확 떨어지죠. 네. 차가 없던 분들은 차가 있었다가 없는 불편함을 모르는데 사면은 다시 돌아가기 힘들어요. 모든 소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편안함을 딱 맛보면 인간인지라 본능적으로 그 편안함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서 그게 당연한 소비가 돼버립니다. 그만큼 저축 못하는 건 그게 당연해지는 거죠. 정말 정확하게 너무 자린고비처럼 얘기해요.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네. 네, 좋습니다. 돌려말하지 않아서 그 가계부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네. 지금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고정지출이 있고 변동지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자기 기준이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렇죠. 한번 보시고 네. 이게 진짜 고정지출인지 고정지출에서 좀 줄일 건 또 없는 건지 체크해보는 시간을 네. 가져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져오는 가계부는 저희 이제 월부 회사 직원의 가계부를 이제 한번 체크해드리려고 네. 가져와 봤습니다. 도움될 수 있는 얘기 바로바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면서 600만 원 맞벌이로 버시는 게 낮은 네. 소득은 아닙니다. 바로 한 칸 밑에 나오는 게 자동차 할부예요? 자동차 할부를 100만 원이요? 차가 몇 대시지? 한 대겠죠. 한 대를 자동차 할부를 100만 원으로 하신다면은 중형차 5천만 원짜리를 5년 정도 하셨거나 아니면 무슨 뭐 준중형 2천만 원대 차를 2년 할부로 하셨나? 짧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거 눈에 밟히는 것 중에 하나고. 근데 아이가 있으면 네. 차가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있기는 있어야 되죠. 당연히 있어야 돼요. 애기 아프면 어떡해요? 뭐 택시 타고 가면 된다. 요즘에 택시 잘 잡히는 곳에 사시는 것 같은데.
하는 것 같은데 저 정도면은 그냥 택시를 매일 타고 다니실 돈이긴 한데 물론 이제 사셨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저게 중고는 아니라고 봐요. 차는 절대 자산이 아닙니다. 휴대폰 같은 거예요. 휴대폰 너 얼마 모았어 자산? 그러면 내가 갤럭시 뭐 Z 플립을 샀는데 이게 출고가가 140만 원이니까 지금 뭐 감가해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 있나? 안 그러잖아요. 맞아요. 가지고 있을 때 그냥 집에 있는 진공청소기라든가 휴대폰이라든가 그런 걸로 봐야 됩니다. 이동기기. 그렇죠. 이동기기인데 좀 폼나고 이동수단일 뿐인데 그렇기 때문에 비용 지출을 최소한 줄여야죠. 최대로 줄여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중고차를 사시는 게 맞을 텐데 저게 중고차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상하고 차값이 비싸거나 일단 저거 눈에 밟히고요. 그다음에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100만 원이면 1년에 1200만 원인데 뭐 이율이 요즘에 높다고 해도 한 6%를 가정했을 때 4억 정도 대출 받은 거? 4억 그렇죠. 전세자금 대출이면은 그걸 풀로 받았거나 아니면 내 돈 한 1억이나 5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맞습니다. 그 정도 집에서 사시는 건데 저것도 좀 그래요. 그 지역에 사는 게 당연해야 된다면 강남 출퇴근을 용이하게 위해서 어디 경기 남부에 뭐 그런 곳들 있잖아요. 거기서 사는데 어쩔 수 없이 여기는 전세가 이만큼이에요. 뭐 월세는 한 120 줘야 돼요. 그러면 거기 살 게 아니라는 거죠. 주거비로 하기엔 좀 과한 부분이 과합니다. 있다. 과합니다. 차라리 진짜 저거 수준을 확 낮추셔야 돼요. 오히려 서울 안에 진짜 오래된 빌라들, 그런데 환경 안 좋아요. 환경 좋고 신축 아파트에 30평대에 지하 주차장 있고 주차장에서 집까지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에 살려면 다른 거 포기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런 집을 내가 거주가 아니라 직접 사시려면은 지금은 90년대 지어진 벽돌 빌라에 엘리베이터도 없네 하는 그런 곳에 월세를 확 낮춰가지고 사시거나 더 훨씬 저렴한 곳으로 살 수 있거든요. 인서울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이 문제라면은 그렇게 차라리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차라리요. 출퇴근 시간 뭐 이런 거 걱정된다면 차라리 서울에 빌라 월세, 그러니까 빌라 전세 무서워요. 월세 사세요. 그러니까. 네, 월세 전세 사시면 사기 돼요. 무서우면 무서우면. 월세를. 네, 그렇게 사셔야 맞춰야죠. 주거 환경은 물론 떨어집니다. 근데 다 갖출 수 없어요. 통신비 20만 원, 핸드폰, 인터넷 물론 써야죠. 근데 요즘에 알뜰폰 경쟁이 치열해져가지고 7개월 무료짜리도 있어요. 물론 이제 한 달 데이터가 10기가인데 10기가 넘어서서는 속도가 떨어지고 뭐 이런 건 나오겠지만은 거기에서 그럼 나는 그거보다 조금 더 쓸 거야 해도 한 달 요금 뭐 19,800원짜리 그런 걸로 둘이서 쓰시면 핸드폰 요금 5만 원 안쪽으로 충분히 끊습니다. 벌써 15만 넘게 네, 빠지네요. 저기서 세이브할 수 있어요. 해도. 네. 렌탈비 이게 정수기 저는 솔직히 집에 정수기 없습니다. 정수기 없어요. 뭐 놀라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수돗물 끓여 먹어요. 보리차 넣고. 아니 보리차도 안 넣어요. 사실 그거 귀찮아가지고 솔직히 아리수 괜찮아요. 제가 이제 전공이 또 환경공학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정수 처리 시스템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냥 바로바로 마셔도 정말 탈 안 나게 만들었는데 물론 그 수돗물이 오면서 오는 그 수도관, 상수가 배관이나 이런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오래된 빌라 거기에 맞아요. 이제 관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정수기 놓을 수도 있지만 이런 거 저런 거 다 타협하면서 정수기도 렌탈, 매트리스도 렌탈, 뭐 요즘에 뭐 비데도 렌탈. 맞아요. 렌탈이 엄청 많더라고요. 매트리스 렌탈도 그러니까요. 있고. 그거를 이제 합리화시키는 거죠. 어차피 매트리스 내가 지금 사게 되면은 뭐 50만 원, 돈 100만 원 줘야 되는데 이거 한 달에 뭐 6만 원, 아니면 5만 원 요만큼만 주면 1년 정도 쓴 다음에는 새 걸로 교체해 준대요. 아니요, 매트리스 좋은 거 사가지고 5년 쓰시는 분들도 많고, 맞아요. 맞아요. 오히려 저렴한 거 사가지고 별 문제 없으신 분들 많아요. 렌탈이라는 거는 이 회사에서 이익이 되니까 렌탈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회사의 이익이면 곧 나의 손해라는 나의 손해. 물론 좋죠. 그거는 포기할 수 없는 소비예요. 그럼 다른 거 포기해야 돼요. 미래의 노후를 포기한다거나, 부자 되는 걸 포기한다거나. 부동료, 지금 다 넷플릭스, 걸리네. 넷플릭스, 유튜브. 솔직히 저거는 이제 문화생활비라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저 유튜브 프리미엄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예, 광고 없이 예, 보는 거. 광고 없이 보는 거. 저는 그거 없거든요. 광고 이씨 보거나 구글 계정이 지금 한 17개인가 있어요. 이거 한 번씩 3개월 무료로 해주더라고요. 1개월 무료. 1개월 무료. 근데 이제 신용카드 등록을 해놔야 돼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1개월 무료 끝나면 딱 결제가 돼요. 맞아요. 그래서 스케줄러에 입력을 해놔야 됩니다. 내일 구독 이거 1개월 무료 끝. 그러면 그거 딱 자르고 구글 계정 하나 새로 파가지고 유튜브 들어가면 바로는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정도 보다 보면 1개월 무료 체험하세요. 얼마든지요. 근데 사실 유튜브 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건 저도 저희 이제 채널이 110만인데 네. 저도 유튜브 그냥 광고 있는 거 보거든요. 아니 광고 있는 거 광고 건너뛰기 계속 누르면서 봅니다. 그래요. 그거 뭐 5초 못 기다려요. 넷플릭스랑 유튜브 저런 구독들 특히나 무슨 넷플릭스 말고도 뭐 디즈니, 애플 TV, 뭐 네. 디즈니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 많아요. 그거를 다 해놓으면 언제 봐요, 도대체? 그것도 희한해. 그걸 다 볼 시간이 있나? 화내지 마요. 네.
언제 보지? 내 삶의 유일한 낙이에요라고 한다면 좋아요. 그것만 있으면 돼. 뭐 영화를 보러 간다거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저것만 한다면은 또 어떻게 보면 또 가성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분들이 그런 거 없고 찔끔찔끔 쌓여가지고 저렇게 많은 지출이랍니다. 보험료, 부모님 플러스 아이 30만 원? 이것도 약간 과한 수준이에요. 팁으로 그냥 보험료의 적정 수준은 저거 버리는 돈입니다. 보험은 아프거나 다치지 않으면 못 받는 거니까요. 만기 되면 받는 것들 10,000원 낼 돈으로 15,000원 내는 거예요. 더 비싼 돈 내고 만기 돼서 받는데 그 만기가 막 80세, 100세니까. 그래서 보험료는 버린 돈이라고 생각하고 나이 곱하기 한 3,000원에서 3,500원. 그러니까 20살이 가입한다 그러면 네. 3,000원이면은 6만 원에서 75,000원. 요 정도 수준을 넘어가면 과한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뭐 종신보험, 변액, 유지보수 이런 거는 아이고 절대 하면 안 되고. 적금인데 그것도 적금이라고. 아니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신보험을 저축으로 자꾸 속여파는 행위가 벌어져서 금감을 했어도 이거 진짜 뭐라고 많이 하는데 절대로 저축을 할 수 있는 자산 아니다. 그냥 암 걸렸을 때, 아팠을 때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비하는 거 사고라든가. 왜냐하면 돈이 없을수록 보험이 더 필요하긴 해요. 좀 빌 게이츠가 보험 가입했겠어요. 그럼 내 돈 주고 치료 받으면 되는데 그 보험금 얼마나 나온다고. 그러니까 없는 상황일수록 병원비가 치명적이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야죠. 그냥 실손보험이나 이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그렇게 막 30살에 가입한다면 9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이걸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 고정 지출이 지금 다 손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손봐. 고정 지출이라고 해놔서 못 줄입니다라고 해놓은 게 275만 원이면 한 분의 월급은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안 됩니다. 이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300만 원은 무조건 저축하셔라. 절반은. 네. 왜냐? 외벌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외벌이가 되는 상황도 있잖아요. 두 분 중에 한 명이 진짜 회사에서 잘리거나 그러면 어떻게 사실 거예요? 살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저축하려면. 혹시 PD님인가? 이거? 네네. 품위유지비라는 말도 참 멋있죠. 헬스장 2인권이 한 달에 30만 원인 거죠? 그렇죠. 생활비 60만 원. 생활비 60만 원? 기타 뭐 자파나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뭉뚱그려서 포함하는 생활비. 저것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 생활비에는 의료비도 들어갈 수 있고요. 기타 짜잘한 뭐 식료품비 외에 생필품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는데 저렇게 생활비로 뭉뚱 걸 보면 결국은 저거 카드값이라고 하는 거나 똑같아요. 뭐 돈 얼마 쓰셨어요? 뭐 200만 원 썼는데요. 뭐 했었어요? 100만 원은 카드값이고요.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카드값이라는 거 내가 지난달에 외상하고 갚아야 될 돈이 100만 원이라는 뜻인 건데 생활비 뭉뚱그려서 표현하는 이것도 지금 뭔가 구체적으로 안 보이고 있다는 거. 식비, 배달, 집밥. 3인 가구에서 100만 원이면은 많다고 보이긴 하는데 근데 아이는 분유만 먹고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분유 그 외에 기저도 이제 약간의 이유식 정도. 했죠. 과하기도 하는데 이해는 돼요. 맞벌이 하는 가정에서 솔직히 장 봐가지고 다 해먹기도 누가 해요? 피곤하고. 맞아. 그리고 그렇게 두 분이서 맞벌이하고 뭐하고 퇴근하면 이만큼 해놔도 썩어서 버리는 게 더 많을 거예요. 소소하게 차라리 사 먹거나 하는 게 더 적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100만 원 조금 과하다. 과하고 배달이 아니라 저는 포장, 방문 포장. 요즘에 배달비도 많이 오르니까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배달보다는 방문 포장 쪽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럼 할인도 해주고 콜라도 업그레이드 해주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방문 포장 해가지고 안면 좀 몇 번 띄고 안녕하세요 뭘 하면은 치즈볼이라도 하나 넣어줘요. 치즈볼에도 하나 넣어주고. 차량 유지비 이거 어쩔 수 없는 소비고요. 문화생활비 가족나들이 이건 행복을 위한 소비니까 네 오케이 인정. 아기용품 이런 것도 나가고. 차라리 변동지출이라고 하시는 게 고정지출인데요. 못 줄이는 것들. 관리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분의 느낌의 변동지출은 이번 달 관리비 다르고 다음 달 관리비 다르구나. 이 느낌이구나.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런 느낌인데 의미를 좀 바꾸셔야 됩니다. 고정적으로 써야 될 돈이 아니라 내가 줄일 수 있는 돈. 그래서 변동이 가능한 돈 그렇게 보셔야 되고 이건 어쩔 수 없이 나가는 돈이 좀 많은데 이런 것들은 좀 줄이셔야 된다. 용돈? 그쵸. 이게 사실 품위유지비죠. 30대라고 하셨나요? 뭐 대리님, 과장님 정도 됐을 텐데 밥 먹고 그치, 커피 한 잔 커피 한 잔 정도 더치페이가 아니면 내가 한 잔 살게 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막 쭈삣쭈삣 해가지고 뭐 나는 안 마실래 뭐 이러고 있으면 그러니까 소장님이 완전 짠돌이처럼 아끼자는 식은 아니시네요. 적정 수준 그래도 어느 정도 손가락질 받을 정도로 하면 안 되죠. 나 혼자 아끼는 건 괜찮아요. 나 혼자 어디 마트 가가지고 간장을 한 병 사더라도 100ml당 단위 가격들 있잖아요. 이거는 456원이고 이건 470원이네. 이게 뭐 보니까 뭐 성분이 뭐네. 에이씨 먹으면 어차피 짠 건데 그런 거 아끼는 건 누가 봐요? 옆에서? 그런 건 짠돌이처럼 하시되 그래도 쓸 돈은 쓰자는 거죠. 밥 얻어먹은 거 한 번 있으면 두 번은 쓰는 거고. 자, 여기 이제 내 집 마련 위한 적금이 있는데 이제 드디어 적금합니다.
마이너스 50만 원인데요? 이거는 뭐 있는 돈 헐어가지고 쓰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적금은 이미 이제 12개월이나 이런 식으로 아니, 이미 드러나 가입해놔서. 버렸어. 드러났기 때문에 근데 돈이 안 남으니까 뭐 마통이나 뭐 이런 거에서 딱 맞는 수준으로 소비를 하고 계시는 건데 이러면 이제 미래는 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적금이라는 거에 아마 이분들 그거 하고 계실 거예요. 자기 위로. 그래도 우리 적금 붓고 있어. 그렇지. 아니에요. 이거 의미 없어요. 전혀 의미 없고 소비부터 줄이셔야 되는 것이고 저걸 마통을 쓰고 계시다면 정말 큰일인 거고 그리고 50만 원씩 적금 부으면 1년이면 600입니다. 10년 부어야 6천이에요. 30년 동안 부어야 1억 8천. 네. 그거밖에 안 돼요? 그거밖에 안 되죠. 100만 원씩 적금 부어도 해봐야 3억 6천? 이걸로 뭐 할 수 있어요? 이러면 이제 포기하는 겁니다. 저축해봐 의미 없네. 근데 적금이라는 건 코크님도 아시잖아요. 일단 종잣돈이 뭐 얼마라도 있어야 그걸로 맞아. 부동산 투자를 하든 뭐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마중물이에요, 마중물. 적금을 붓는 거. 나 적금 부어가지고 부자 돼야지. 저걸로 집 사야지. 왜? 내 집 마련 위한 적금. 계약금이라도 내야죠. 어디 가가지고 뭐 갭 투자를 하려고 해도 그 소액의 갭은 필요하잖아요. 그걸 위해서 적금을 붓는 건데 그것도 한참 모자라다. 그러면 이 수준에서 지금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냥 계속 월급이 올라가면 뭐 저축 더 할 것 같아요? 애기 교육비 더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를 악물고 소비 수준을 확 낮춰가지고 나는 600 버는 사람이 아니라 300 버는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머릿속에 개념을 바꾸지 않으면 답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게 직원분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안 돼요. 정말 냉정하고 아주 강하게. 네. 10년 후도 달라질 게 전혀 없어요. 이 이렇게만 상태로 산다면. 네. 제발 바꾸시기 바랍니다. 네. 아유, 너무 열을 냈네요. 600 버는 건 진짜 많이 버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버는 거예요. 30대에서 이렇게 맞벌이를 600을 번다라는 거는 그래도 꽤 네. 버는 편인 거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가계부를 쓰시는 분들도 단순히 가계부를 쓰고 있고 이게 고정지출이니까 이거는 절대 손댈 수가 없어라고 생각하고 그건 아예 보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네. 다시 한번 펼쳐놓고 객관적으로 이게 고정지출인지 네. 변동지출인지를 한번 본인들도 한번 살펴보는 차원에서 영상을 보시면 네.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기사를 보면은 은퇴 후에도 다시 일을 하는 노년층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뉴스를 제가 보고 있고 대부분이 거의 생활비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분들도 젊었을 때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고 자산을 이렇게 키워 오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일을 계속해서 하는 상황인데 은퇴 후에 네. 정말 이런 거 보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려면 어느 정도 얼마 정도 있어야 우리가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뭐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하는 게 그걸 먼저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 있죠. 노후에 은퇴 생활비 얼마 필요하다. 그게 굉장히 자극적인데 사람들한테 공포감과 불안감만 심어줘요. 예를 들어서 적정 노후 생활비 국민연금공단에서도 발표하거든요. 적정 노후 생활비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 국민연금 가입하신 분들의 연령대에 대해서 이렇게 몇 번 취합해가지고 하면 설문조사 하게 되면은 뭐 이게 평균적으로 277만 원인가? 그런 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저 생활비가 뭐 두 명이서 있으면 198만 원, 약 200만 원 정도죠. 그런데 그냥 우리가 250이라고 치고 250이면은 1년에 3천만 원. 그리고 10년이면 3억. 60세에 은퇴해가지고 90세까지 산다. 30년 동안 산다라고 했을 땐 9억이에요. 9억 지금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9억 지금 있냐? 없죠. 앞으로 60세가 됐을 때 그 9억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 길이 있어요? 퇴직금 받고 해도 9억이 안 돼. 그럼 그때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 돈 못 모은다는 거예요. 이 상태로 쭉 가면. 네. 그럼 그 9억을 모아야 되냐? 모아야 된다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한 달에 뭐 얼마 필요하니까 고객님 연금 가입하세요. 그래서 뭐 보험 들이밀고 그러면 하게 돼요. 그 무서운 마음에 이거라도 해야지. 뭐 얼마 필요하다는데 이거라도 해야지. 200만 원 필요한데 단돈 50만 원이라도 받아야지 해가지고 연금 가입하는데 저는 노후 준비를 망치는 그 주범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 그런 연금 상품들 망치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가입해야 되는데 그걸로 노후 준비라고 딱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고 어느 정도 됐다라고 안심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문제인 거고 우리가 노후 준비라고 한다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노후 준비입니다. 적금 10만 원 붓는 것도 노후 준비고 주택청약 종합저축 10만 원 붓는 것도 노후 준비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년에 차 사려고 모으는 돈, 한 달에 얼마씩 모으는 돈 그것도 노후 준비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노후에 필요한 건 가장 많은 돈이잖아요. 내가 모을 수 있는 최대한의 돈. 근데 그 최대한의 돈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재테크 잘해가지고 조금씩 불려나가야 되는데 1억 필요하니까 매달 10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1억 모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시드도 못 모아요.
길게 쏜 그렇죠, 화살이니까 그렇죠. 중간중간 돈을 마련해가지고 그걸로 굴려가야 되는데 그 기회를 다 버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저축을 하고 있으면 그건 노후 준비를 분명히 하고 있는 거고 그 돈을 어떻게 굴려야 될지를 잘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차 사려고 모은 돈도 왜 노후 준비라고 말씀드리냐면 차 사려고 2천만 원 모았어요. 근데 그 2천만 원을 무조건 다 써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결혼하려고 5천 모았어요? 그거 결혼할 때 다 올인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남편이 달라고 안 할까봐, 아내가 달라고 안 할까봐, 돈이 혹시나 남았으면 너 결혼할 때 결혼자금 모은 거 남았잖아? 좀 내놔봐. 그럴까봐? 아니잖아요. 그럼 뭐 하려고 모은 돈이 있으면 모았다, 그 시기가 왔다, 그럼 그거 아껴 쓰려고 해야죠. 아파트 입주해야 돼, 뭐 그러면 가전제품 사겠죠? 가전제품, 요즘에 보니까 못해도 싹 바꾸려면은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모은 돈이 있으면 그 당시가 됐을 때 아껴 쓰려는 그러니까 예산은 2천만 원 잡았지만 거기에서 이렇게 하면 좀 싸게 살 수 있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모은 남은 돈이 있으면 그걸 굴려야죠. 투자를 하려면 없어도 되는 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없어도 되는 돈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단돈 10,000원짜리 한정도 아쉬운 건데 살면서 꽁돈 생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 있나요? 막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져? 없죠. 그냥 일상적인 삶에서 그런 게 투자할 돈이 생기는 경우는 없으니까 결국은 뭐냐면 지출하려고 모아놨던 돈에서 아껴 써가지고 그 돈 어차피 지출하려고 했던 돈이니까 이거 어차피 써버려야지 이게 아니라 그 돈으로 투자하셔라. 그 돈은 리스크를 크게 져도 되는 거잖아요. 가전제품 사려고 한 건데 아껴 쓴 돈이야. 차 사려고 한 건데 새 차 안 사고 중고차 사서 1,000만 원 세이브했어. 그럼 이건 어차피 자동차 바퀴가 돼가지고 굴러갈 돈이었는데 주식에 넣자. 아니면 뭐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자. 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 식으로 소비하는 돈들도 어떻게 보면 모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는 일환이다. 딱 노후 준비라고 해가지고 그냥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노후 생활비가 얼마 필요하다? 그럼 그거를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게 노후 준비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또 좀 네. 궁금한 게 좀 생겨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즘 또 기사 보고 이러면 국민연금 고갈된다 막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조기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있습니다.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국민연금은 고갈되는 게 맞아요. 맞고 왜 그러냐면 너무 잘 주기 때문에. 막 퍼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받는 거 대비 너무 많이 주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는 사람들이 이제는 줄어들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전 세계의 나라의 연금 방식을 보면 지금처럼 사람들의 돈을 모아놨다가 쌓아놔서 그 연금을 지급해주는 이 방식, 이 적립 방식을 사용하는 나라가 뭐 3개가 채 안 돼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나 유럽의 많은 나라 뭐 이런 곳들이 건강보험처럼 젊은 세대가 내는 게 바로바로 노후 세대에게 가는 어르신들에게 가는 그런 이제 부가 방식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바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인구 구조가 예전엔 이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으로 쭉 되다 보니까 요게 문제인데 요 구간만 통과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역삼각형에서 소멸은 아니잖아요. 역삼각형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돼서 원통 형태로 갈 텐데 그렇게 되면 문제 없어요. 문제는 국민연금이 고갈됐을 때 어떻게 줄 것이냐. 그거는 나라에서 책임지고 줍니다. 왜냐하면 그걸 안 주면 말이 안 되죠. 이제 나라가 존립할 수가 없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디폴트가 난다고 하더라도 연금제도는 유지가 됐고요. 고갈 문제하고는 상관없이 조기연금을 수령하는 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저도 조기연금 수령을 할 거고요. 나중에 되면. 그래요? 네. 연금이 나오는 나이는 69년생 이후부터는 다 65세 이후로 나옵니다. 조기 노령연금이라고 해서 5년을 당겨받을 수 있어요. 60세부터 받을 수 있겠죠. 근데 1년 당길 때마다 6%씩 감액이 됩니다. 65세 때 만약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60세에 당겨받으면 70만 원인 거예요. 그걸로 이제 평생 가는 거고 물가 상승 거기에 반영이 되는데 이거 30%나 덜 받으면 손해일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돈을 쓸 수 있을 때 써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65세 연금을 받는데 65세 연금 딱 받고 한 달 있다가 사망했어요. 그러면 한 달 받은 거잖아요. 100만 원 한 달. 근데 차라리 그것보다는 60세부터 70만 원씩 5년 동안 받은 게 더 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손익분기점을 따지면 사실은 77세가 넘어가게 되면 괜히 당겨받은 애가 돼요. 받은 돈이. 그런데 그러면 나는 내 수명이 80세까지 살까 90세까지 이건 모르죠. 이걸 고민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 쓰자.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60세 때 정도에는 왕성한 사회활동을 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60세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잖아요. 아주머니 아줌마예요. 뭐 그러면 뭐 골프도 치러 다니시고 뭐 여가활동 막 즐긴단 말이에요. 돈이 있어야 즐기죠. 그러면 그때 쓸 수 있을 때 쓰고 어차피 70세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 생활비가 좀 줄어들 테니까 그래서 국민연금은 제일 좋은 건 종신토록 받는 게 장점인 거니까 빨리 받아가지고 그래 손익분기점인 77세까지는 어쨌든 그래 뭐 내가 받은 게 나쁘지 않아. 그럼 나머지의 벽돌들을 다른 걸로 쌓아가면 되는 거죠. 뭐 주택연금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모아놓은 다른 자산이라든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국민연금을 당겨받는 게 나쁘지는 않은 선택이다. 어쨌든 늦게 받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때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국민연금은
내가 그때 살아있었을지도 모르겠네. 심지어 늦춰받으면 1년에 7.2%씩 더 줍니다. 5년까지 늦춰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75, 35, 36%를 더 많이 줘요.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 136만 원. 이거는 권장하는 거죠. 국민연금에서 그렇게 하라고. 맞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게 이득인 거죠. 의도가 있어요.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그게 이득인 거지. 좀 늦게 받아 가셔라. 우리가 굴려서 이자는 무슨 돈을 해서라도 찍어줄 수 있는데 자꾸 기금이 먼저 빠져나가는 건 좀 막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주긴 주는데 저는 오, 그러네요. 네, 죄송하지만 저는 빨리 당겨서 쓸 겁니다. 저도 이제 당기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왜냐면 특히나 60세에서 65세면은 이게 비잖아요. 그때 그렇죠. 특히나 소득이 없을 맞아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또 왕성하게 사회활동 해야 되는데 얼마나 아쉬워요. 그리고 실제로 노년기에 또 가장 젊은 시기일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노년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그런 시기인데 실제로 그래서 국민연금 지금 조기 수령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게 60세에서 65세 이 공백 이게 생겼기 때문에. 전 이것만 오늘 알아가도 충분히 저한테는 득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런 이야기 있던데 국민연금이 막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것 같으면 좀 땡겨받는 것도 좋다? 사실 국민연금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됐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이 뭐냐 하면 뭐 세금이 많이 나오고 그러진 않아요. 한 2천만 원 남짓하게 받으면 한 달에 5만 원 정도 세금은. 근데 뭐 야, 연금 받는데 세금 낸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국민연금 세금을 왜 내냐면 소득공제 해줍니다.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이런 거 낸 것들 소득공제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안 번 걸로 쳐줄게, 소득세 돌려줄게 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인 거죠. 그래서 연금소득세라는 걸 내는데 국민연금 소득공제를 해준 게 아마 월드컵 때 2002년 그때부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비과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는 소득공제도 없었고 이때 부은 연금은 비과세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연금 받는 분들 계시다면 그때 부은 게 있고 그 이후에 부은 게 있으면 이때 받은 연금은 세금이 없어요.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게 세금인 거고 다만 주의하셔야 될 게 연금소득과 이런 것들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금보다 무서운 게 건보료거든요. 맞아요. 집 한 채 있고 뭐 국민연금 받고 다른 것들 조금 있으면 한 달에 막 20만 원, 30만 원씩 건보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해서 내 연금액이 너무 높은 거는 또 좋지 않으니까 뭐 당겨받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사회 초년생들이 보통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뭐 연금저축을 뭐 50만 원씩 막 몇십 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노후 준비니까. 근데 솔직히 사회 초년생분들이 많이 넣고 있어요. 처음 이제 직장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다가오시는 분들이 은행 네, 이제 보험 이제 주변에 이제 아시는 이제 또 엄마 친구, 뭐 누구 친구 이렇게 해서 그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끝까지 유지 못하죠. 하다가 깨요. 그럼 막 손해 보면서 거기서 손해 크게 발생하고 주식이라도 넣었으면 내가 주식에서 손해 발생하면 억울하지도 않아. 내 선택인데. 그런데 누가 좋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믿고 쭉 가다 보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발생하네. 그건 뭐 끔찍하죠. 근데 연금저축이나 IRP 이렇게 특히 세액공제 상품들 연말정산 때 제3의 월급 해가지고 이런 거 풀로 채워 넣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진짜 소득이 최소한 9천 이상 되시는 분들. 개인 소득이에요. 부부 합산 소득 아니고.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이나 하고 해가지고 그냥 세금 토해내는 거 많아서 하시는 분들이나 하실 분들이지 사회초년생들 같은 경우는 해봐야 한 5만 원 정도. 일단 사회초년생이 받는 월급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게 많은 소득세를 내지도 않고요. 많이 볼 필요도 없고 토해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벌어가지고 뭐 부양가족이 있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토해내는 게 당연해요. 소득세는 그만큼 내는 게 당연한 거고 연금저축은 한번 묶이면은 깨게 되면은 세액공제 받았던 혜택보다 무조건 더 큰 금액을 토해내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끝까지 가져가는 것만이 의미가 있어요. 55세까지. 그래서 그때부터 연금을 수령을 해야 되는데 10년 이상, 그러니까 65세까지는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55세부터 65세까지 받든 60세에서 65세까지 받든 요 안에 이렇게 나눠서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의 목적은 우리가 퇴직을 하게 된 다음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공백이 있어요. 무조건 생깁니다. 우리의 법적 정년은 60세인데 60세까지 근무하시는 경우도 드물잖아요. 맞아요. 대기업일수록 막 50대 초반에 나오고 이래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퇴직금 받아가지고 그것도 퇴직연금으로 활용해야 되니까 그 브릿지 공적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내가 소득이 감소하거나 아니면 끊어지는 그 기간 동안을 잠깐 임시적으로 어느 정도 완충하기 위한 완충제일 뿐이지 노후 대비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넓게 보면 노후 대비 중 하나죠. 그 불안함을 없애주는 거니까. 근데 그 목적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약간의 그 완충제의 개념으로 하고 이때 생활비가 부족하다? 그럼 다른 방법으로 모으는 그게 그때의 자산이 될 수 있어요. 뭐 다른 방법으로 모아서 뭐 조그만한 원룸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월세 받는다. 뭐 그것도 대책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돈이 묶이는 거니까 사회초년생들은 너무
많은 금액 하지 마셔라. 뭐 5만 원, 그다음에 뭐 늘려봐야 10만 원. 이 정도. 저도 많은 금액 안 해요. 그때 요때 임시로 써야지. 그런 개념이니까 그렇게 하고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굴리셔라. 특히나 나이가 이제 어리다라는 거 그만큼 리스크를 질 수 있는 게 좀 더 그래도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목돈이 들어갈 일들도 많으니까 그런 거에 50만 원씩 넣어가지고 여기에 목돈이 쌓이면 돈 필요할 때 이걸 깹니다. 근데 5만 원씩 내봐야 1년에 60만 원이잖아요. 3년 정도 내고 5년 정도 내봐야 여기 한 600만 원, 70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쌓여 있어요. 근데 결혼 자금에 이거 보태려고 이거 헐어요? 깨봐야 손해도 막심한데 그러면 오히려 안 깨요. 목돈 안 들어가게 하셔야 된다는 거.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한 25년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국민연금을 이제 이렇게 꾸준히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이게 내가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네. 평범한 월급 한 300만 원 받는 그런 일반 직장인이라고 했을 때 연금을 내가 국민연금을 어느 정도 받을지 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국민연금 얼마 받을지 그다음에 아까 연금저축이나 IRP 가입해가지고 내가 납입하고 있는 돈 그거 뭐 얼마 받을지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이제 인터넷 통해 가지고 바로 이제 자동 완성되네요. 통합연금 포털 여기 들어가시면 그냥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접속 도메인이 변경됐습니다. 그럼 지금 알아서 갑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통합연금, 내 연금 조회, 그다음에 각종 연금 상품 비교 공시도 해놓고 있어요. 일단 이거 회원가입을 먼저 하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로그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국민연금 가입한 이력, 연금저축이라든지 IRP, 그다음에 생명보험에서 연금보험 상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싹 보여요. 퇴직연금 이런 것도 네, 다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물론 이제 퇴직연금에 들어있는 돈은 나중에 퇴직할 때 그 퇴직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변동될 수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바탕으로 내가 60세에서 70세 얼마 필요한데 요 정도는 내가 벽돌 쌓아놨네. 요만큼씩은 더 쌓으면 되겠네. 그런 식으로 이제 노후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면 되는 거죠. 좋습니다. 또 요즘 같은 경우는 그 부모님의 노후 준비가 돼 있냐 안 돼 있느냐 요것도 어떻게 보면 그 결혼 조건에 하나의 그런 또 필수로 한다고 할 정도로 그 부모님의 노후 준비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집 한 채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노후를 그래도 좀 편안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 정도면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집 한 채라는 게 이제는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그래서 2030 세대들이 뭐 집 사는 거 포기하고 그냥 뭐 욜로 이렇게 빠진다는데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히 그 중간 단계 밟아가면서 사는 거죠. 그러면 집도 집 한 채에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좀 어느 정도 연금을 받는다 하신다면은 집 한 채 한 국민연금 한 200만 원 정도 받는다. 요 정도면은 충분할까요? 그게 소비 수준에 따라서 다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에서 조사한 대로에 따르자면 198만 원이면 최저로 있어야 될 돈이니까 연금만으로도 충분하고 그다음에 집 갖고 있는 거 이거 주택연금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더 플러스돼서 나오는 거니까 저 정도면 노후 망했다는 아니에요. 저는 훌륭하다고 봐요. 저렇게 갖추지 못하신 분들도 많으시니까요. 누구의 기준으로 맞추느냐. 이게 소비 수준, 소득 수준이 높으신 분들은 그래도 그렇죠. 한 달에 500은 있어야 되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 그 높이에 어떻게 맞춰요? 어느 정도가 적당한 수준이냐는 나의 삶의 수준에 맞춰야 될 부분인 거고 그리고 노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생활비 노후가 됐을 때 자녀들 독립하고 나고 뭐 하게 되면 생활비 확 줄잖아요. 한 달에 필요한 생활비가 구간별로 얼마가 필요한지 딱 퇴직한 직후에부터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얼마 필요한지 그 중간에 애 독립하고 나서는 얼마 필요한지 70세부터 80세 이때는 이제 거동이 힘들 수도 있죠. 그러면 생활비 확 줄 거고 그래서 구간별로 잘라가지고 필요한 생활비를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돈, 막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250만 원씩 죽을 때까지 9억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지금의 얘기죠. 지금 없는 돈이 그때 가서 생겨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크게 많은 돈 필요한 거 아니라서 아까 말씀하신 집 한 채에 뭐 연금 200이다. 그러면 훌륭하죠. 거기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 내가 준비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집 한 채가 있다면 그거를 이제 주택연금으로 활용을 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그럼요.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후 대비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지금 돼버린 상황인 거고 누군가한테 그러니까 내 자식 세대한테 내 노후를 맡길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이제 제 부모님 세대의 노후를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짊어져야 되는 그런 세대이기도 한데 정말 하루라도 빨리 이거에 대해서는 노후 준비는 하루라도 좀 빨리 해야 되는 게 도움이 되겠죠.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는 모든 저축 투자 행위가 다 노후 준비입니다. 실천을 해야 되고 그 노후 준비라는 막연한 것들을 그림을 잘 그려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노후하면 저는 이것도 빨리 나라에서 좀 바꿔줘야 될 프레임이라고 생각하는데 노후라는 말이 늙은 다음이에요.
근데 뭐 중의적인 표현으로 노후 타이어 하면 그건 늙은 타이어가 아니라 활용 불가능한 폐기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의미 똑같아가지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노후 준비라는 건 늙은 다음인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생 1막, 2막 이렇게 나눴는데 그게 점점 흐려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정년이 보장되던 나이, 특히나 IMF 전까지에는 뭐 종신고용이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요때 다음을 이렇게 딱 극명하게 흑과 백 해가지고 그렸는데 지금은 이직도 많이 하고 종신고용이라는 말도 절대 없고 없죠. 투잡, 쓰리잡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슬슬 뭉개야 됩니다. 노후라는 말이 아니라 약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버는 이런 활동들을 좀 줄여가는, 그게 40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50세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나는 그냥 돈 많이 버는 백수 건물주 뭐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장 활동,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하고 싶은 일들이나 그게 소득 활동이 될 수 있는 부수입을 일으킬 수 있는 부업 활동들, 이런 것들도 꾸준하게 하셔라 라는 저는 요즘에 그렇게 추천을 드려요. 그게 겸업금지가 되어 있지 않은 직장이라면 그렇지만 않다면 퇴직하고 그때 뭘 해야지가 아니라 그땐 이미 늦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런 프랜차이즈 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조금이라도 여유가 됐을 때 아니야 지금이 제일 여유 있는 겁니다. 당장 지금 당장. 그리고 지금 저는 뭘 바빠서 못해요, 뭐 때문에 못해요. 손 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걸 놓게 되면 소득이 이만큼 주는데 뭐 그런 것들 포기하시고 더 큰 무언가를 벌어들일 수 있게 제2의 부업이라든가 제2의 직장을 찾는 그런 노력들, 제2, 제3 그런 것들이 이제는 과거에 부르던 노후 준비라고 생각이 되죠. 네. 월급이 너무 적어서 저축 못해요 하면 소비를 줄이세요. 근데 소비를 줄여도 안 돼요 라고 한다면 다른 일을 하셔야 돼요. 다른 일을 제발. 그러니까 세상에 직업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당장 이 직업을 그만두면 저는 할 일이 없는데요. 그러면 직장을 유지하고 주말에 놀 시간, 쉴 시간 빼가지고 다른 일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에 시간을 좀 할애를 하셔라. 현 상태가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그걸 계속 끌고 나가면 진짜 문제인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다른 직업을 찾든 그 노력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건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에너지 많이 발산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도움됐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이제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